네, 여러분 이정열 판사 기억하십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글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판사분이시죠. 이분이 법복을 벗고 야인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의 초청 손님입니다. 자, 이분이 진단하는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 어떤 건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뵈시죠. 토요일 날 가판에 본 신문 전부 일면톱으로 나오더라고요. 얼떨떨했고요. 나라 망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3, 4개월 정도 SNS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요. 바깥 사람한테 혼도 좀 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었거든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명단 공개할 때 조중동 쪽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1년, 2012, 2013까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속칭 물 먹으신 겁니까? 수영장 하나 정도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돈 먹고 재판하는 판사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참여재판은 그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판사들이 좀 신뢰도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을 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달아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뺄 수도 있습니다. 낙검수 사건 재판 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낙검수 들어본 적 있느냐, 혹시 친구 중에 낙검수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 다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무죄가 나왔는데 그건 그 국민참여재판의 문제냐? 하여튼 그런 거 사용 다 하고도 무죄를 받았으면 그건 그 사건이 무죄인 거지 국민참여재판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대선 때 트위터 통해서 선거법 얼마 안 되는 지식이지만 좀 말씀도 좀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뿌듯했었던 기억이고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했던 그런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복잡한 법률 상담 말고 쉽게 그 답을 할 수 있는 전직 부장판사라는 이름 걸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도는 좀 다른 데보다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먹고 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싸게 해서 많이 하면 네, 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판사님 퇴임하신 게 지난 6월이셨던가요? 예, 6월 말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건강상 이유 때문에 사직을 해서 병원에 좀 여러 군데 다녔고. 아,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네. 어이구. 그리고 뭐 돌이켜 보니까 주말 부부를 오래 하면서 저희 이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예. 그 딸의 인생의 절반 중에 인생의 절반을 떨어져 살았더라고요. 아, 이제 판사님 같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집업을 이렇게 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집안일 하고 그다음에 좀 가족들하고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데 좀 애를 썼습니다. 지금 따님이 중학생? 예, 중학생입니다. 어떻게 좀 복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농담 삼아 이제 예전에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걸 못 물어봤거든요. 아, 요즘 애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유치하다고 그래요. 중학생이니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좋다는 얘기는 하고 명시적으로 안 하고? 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심 뭐 좀 조금 저울이 기울지 않았나 제 쪽으로. 아, 그래요? 그런 느낌 받고요. 또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어차피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판사님 트윗을 보니까 전엔 판사, 지금은 전업주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놓으셨던데. 아, 네. 전업주부세요 진짜? 예, 지금 아침에 이제 다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저 이제 식사하고 정리하고 차츰 좀 틀을 잡아가야 되는데요. 아직 뭐 사실 뭐 말만 그렇지 전업주부 초짜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데뷔한 지 한 2달. 어떻게 가사노동 하실만 하세요? 아, 예전에 요리는 좀 요리하고 설거지는 괜찮게 즐겨 했었는데요. 예. 무슨 라면 요리? 아, 뭐 좀 나물 종류. 오, 나물도 하세요? 예, 큰 요리는 손님 치르는 요리는 못 하는데요. 예. 그냥 밑반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변호사 개업을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왜요? 그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은 건강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어떤 걸 하나를 잡으면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지금 체력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파고 들어가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도달이 안 돼서 일단은 저 개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그러면 여러 군데서 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군데 받기는 했는데요. 근데
일단 시쳇말로 돈 안 되는 데서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좀 제가 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여가지고 솔직히 자신도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 파고 들어야 되는데 네. 건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지금은 좀 추슬려야 되는. 네. 그럼 언제쯤부터 다시 그 법조인 활동을 재개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내년 입춘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좀 더 길면은 한 2년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몸이 좀 근질거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질거려서 좀 저는 한 3, 4개월 정도 SNS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요. 네. 좀 쓰다가 또 하다가 예. 저희 이제 바깥 사람한테 혼도 좀 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서 괜히 올해는 구설수가 상당히 심한 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명령을 받고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런 건 없었습니까? 차조심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막 사회적 발언 이런 걸 막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 안 드세요? 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들죠. 사회적 발언도 사회적 발언이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른바 뭐 민족-민주 세력이라든가 진보 세력 쪽이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좀 친일 외국 세력 쪽으로부터 말을 듣는 게 그쪽은 그래도 좀 스펙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공부량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되는데 이쪽에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뭐 공부를 했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쟤들은 무식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타파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 덜 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법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뭐 법률의 내용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쟤들이 우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행동력이라든가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 근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해보면 예. 좀 이제 명망가 분들이 사실 재판에 들어오시면 좀 겁도 나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겁이 나는 건 뭐고 안타까운 건 왜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안 하시니까 안타깝고 재판 준비를 그러니까 주장이라든가 어떤 법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무서운 거는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명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A라는 부분을 심리를 해야 되는데 B라는 부분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재판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등 이게 참 쓸데없는 부분들이라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좀 뭐 그럴 수가 있냐부터 뭐 편파적이다 해서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명망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명망가는 피고인석에 앉은 분들이잖아요. 변호인. 변호인 대리인에서. 예. 그래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변호인이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예.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서 뭐 한 30자, 40자로 끝낼 수 있는 말을 굳이 1000자씩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유의 것들입니다. 그래요? 이야. 우리 판사님께서 이제 다시 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실 때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 판사님을 모셨으니까 이 사법과 관련해서 지금 현안이 몇 가지가 불거졌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전에 법 공부가 좀 게으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보수 언론은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럼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멋모르고 순진할 때는 이제 당연히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좀 지내다 보니까 언론의 정파성이라든가 이해관계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예. 그러니까 뭐 아닌 말로 지금 이제 제가 전업주부로 있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신경을 쓸 것이며 보도를 할 것인가 저는 절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뭐 아무 힘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는 뭐 간단한 거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이해관계가 그들한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문제는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이 워낙 또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쪽에만 신경을 썼지 예. 이쪽에서 어떤 뭐 소위 역공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네, 당하는. 네. 그래서 얻어맞는 맷집은 상당히 커졌는데요. 펀치력은 전혀 네, 네. 뭐 싸울 의사도 없는. 그런 근데 보수 언론에서 우리법 연구회를 공격할 때 이 그 프레임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법원 내에 이른바 이익 집단 비슷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법 연구회라고 활동하면서 그 집에 그 바탕이 돼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법원행정처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네. 요직으로 가게 되는. 뭐 저는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대법관 중에서 한 분이 그야말로 법원행정처 요직만 다니시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법관 제청될 때 그분이 실제 재판했던 기간하고 제가 재판했던 기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재판했던 기간이 깁니다.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재판 현장에만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2010년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갔다가 2011년, 2012, 2013까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근거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저 판사가 부장판사로 내려가게 되면, 뭐 가게 되면 1년 근무하고 수도권으로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4년째 있었죠. 그러니까 속칭 물 먹으신 겁니까? 그때? 아주 수영장 하나 정도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년만 근무하고 올라오는데 4년 그냥.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그럼 뭐 감안한다면 종전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예. 뭐 딱히 뭐 그렇게 우리법연구회가 그렇게 우대를 받고 잘 간다.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전혀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법원 행정처가 이른바 꽃부지기인가 보죠? 예, 출세 지름길이죠. 사법부에서는? 예. 오, 그런가요?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골품제도 비교해서요. 예. 거기 이제 성골. 아. 그 다음에 진골은. 진골은 좀 수도권 주위 언저리에. 예.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육두품. 네.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또 하나의 프레임은 좌파다. 네. 이런 거였잖아요. 예. 좌파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파 진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들 많이 하시는 말씀드려서 식상한 얘기긴 한데 네. 친일 매국 세력이 그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지 네. 오히려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안경을 바꿨거든요. 예. 전에 저를 못 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쓰셨던 안경하고 예, 비슷한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네. 친일 약간 청산을 목표로 진짜? 돌아다니면서 예. 김구 선생님의 스타일 안경을 구해보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똑같지는 않고요. 네, 카메라로 좀 얼굴 좀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의 길이 네. 결국 친일 청산이나 이런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결국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고 바라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해관계, 예. 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좌파다, 빨갱이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좌파면 좌파한다, 빨갱이 한다. 그래서 네.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술 먹다, 야 우리 개업하면은 법무법인 이름 빨갱이로 짓자. 그런 얘기 됐습니다. 우리 빨갱이 아니에요 하면 혼나는데 예. 스스로 빨갱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네. 지금까지 혹시 망한 법무법인이 있나요? 판사님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것까지는 법무법인 예. 이름 빨갱이로 망할 것 같아요. 등록을 받아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마저 더 여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이 네. 모여서 네. 그 이제 항상 우리는 법 공부를 하는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뭐 시국 토론이라든지 네. 정치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안 네. 하셨어요?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예. 했습니까? 예. 그럼 법 공부만 하신 거예요? 외부 인사 강연을 듣는 경우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날 공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1년에 한 번은 홈커밍 데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 탈회하신 분들 예. 그분들하고 등산 갔다가 술자리 하는 네. 게 한 번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문화 행사에서 뭐 뮤지컬을 본다든가 내지는 뭐 피겨 스케이팅 보러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그런 행사가 있고 매달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화 행사 한 번, 2번 빼고 나면 10번이 남는데 그 10번 중에 아마 세미나 공부하는 게 한 6회에서 7회? 예. 그다음 강연이 한 2, 3회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찍혔대요 보수 언론에? 그러니까 사실은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을 했을 때 네네네. 그때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 판사들이 그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네. 썼던 글의 가장 큰 첫 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우리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맞고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만들었던 상황이 오면 만약에 우리법연구회다가 우리법연구회를 씌워버리고 네.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면 우리법연구회에 뭐 사주나 포섭을 왔다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법연구회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책 쓰느라고 그 관련 보도를 제가 뒤진 적이 있었는데 신영철 대법관이 그 촛불 사건 재판에 개입하면서 했을 네. 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평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걸로. 네. 근데 보수 언론은 거의 우리법연구회가 주동을 한 걸로. 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던 것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보수 언론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법연구회를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탈회한 판사님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법연구회가 되게 건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 뭐 소위 이제 보수 언론에서 대항마라고 표현하는 민사판례 연구회. 네. 민사판례 연구회 같으면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울법대를 졸업해야 되고요. 에? 그다음에 4학년 때 합격해야 되고요. 똑같은 판사인데도? 네. 예. 그다음 4학년 때 합격해야 되고 초임이 서울 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성골입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면접 봐서 이 친구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예.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예. 이거 하고 싶다 하면 예. 그럼 저기 모임 있으니까 나와서 술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예. 박수 치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이 이념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와서 뭐 사실 이쪽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지만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듣고 그래 당신 말은 그 일리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고 되게 모임이 괜찮았었는데 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특히 이제 명단 공개할 때 예. 그때 가능하면 나가고 싶은 사람은 절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나가시라. 아, 예. 이게 명단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임에서 어떻게 뭐 장담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제 좀 조중동 쪽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아, 그러면 그 우리법연구회 그 멤버 중에는 조중동하고 성향이 비슷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 꽤 그 있었습니다.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발전을 하려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또 그게 극복이 되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오게 된 모임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으니까 사실 조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법연구회 회원 자격은 현직 판사여야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판사님은 이제 회원 자동으로, 자격이 예. 자동으로 그냥 예. 끝나버린 거네요. 그 원래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저 판사 그만두게 된 변호사 개업을 하시니까 보통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 저 분위기에서는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저 밥을 먹더라도 n분의 1을 해도 설마 n분의 1을 했겠냐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아예 그냥 모이는 걸 원천 봉쇄해버리자 그래서 전 나가면서 난 개업 안 할 건데. 거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판사복을 벗고 변호사가 된 분이 같이 판사들하고 법 공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래서 예. 특정 사건의 재판부 판사와 예. 변호인이 그럴 될 수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럼 부적절하겠네요, 사실은. 민사판례연구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변호사도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다 오,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양식들은 다 되는 아,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아, 근데 믿어도 됩니까? 예,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선골들이 설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그 사법 현실 몇 가지 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나 도드라지고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판사로 있다가 직급이 뭐든지 간에 행정부로 가는 사람들이 계속 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란 왜 상권 분립을 해놨는지 예.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시켜놨는지, 그러니까 그 기본 정신을 모르는 예.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더더군다나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왜 그 법원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행정 재판까지 맡고 있는지. 예. 특히 요새 법원의 가장 큰 문제가 예전처럼 뭐 저도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기관에서 뭐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이 사건은 뭐 이렇게 좀 뭐 아니면 뭐 이번에 이거 학생 사건 뭐 실형률을 뭐 몇 % 정도로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요새는 없습니다. 제가 판사된 이유는 없었거든요.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성향은 반인권적이고 정의감에 반하는 판결들이 꽤 나옵니다. 네. 이것은 판사들이 소위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칭 알아서 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게 자기의 어떤 앞길, 네. 뭐 출세라면 출세일 수 있고요. 차후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요. 네. 부와 명예가 뭐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예. 이 지금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사람들이 간다는 거는 자기 차후의 자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정재판에서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네.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 양반이 정말 그 자리에 적격이어서 가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예. 현직에서 가는 거는 후배들이 볼 때 예. 저런 식으로 살면은 저런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이제 법원이 아니고 사법부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권 분립의 축이 무너지는 행위. 그렇게 판사로 있다가 행정부에 갔다면 행정부에 간 그 판사 출신의 네. 그 고위 공직자가 네. 또 이제 자기가 판사 재직 시절의 어떤 그 관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네.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까? 그럴 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어느 정도 일부 정말 몰지각한 분들 빼고는 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아직 믿음을 버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예. 그러면서 꺾여 나가면은 좀 심각해지고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이런 질문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판사라는 직업이 배고픈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직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자리를 타면서 다시 행정부로 가야 되는 걸까요? 그 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판사님? 선생님, 그분들의 생각을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죠.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예, 근데 그래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두루 거치고 예, 이제 행정부 일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변호사로 개업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급이나 수임의 그 기본 단위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 그렇지 현상을? 않을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업을 해서 사건 수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요.
한 번 이제 대법관을 하게 되면 퇴임해도 대법관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죠. 예. 그러니까 뭐 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호칭에 대한 어떤 뿌듯함 이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단은 어떤 자리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으로 볼 때 특히 로펌에서 법무법인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의 어느 정도의 실력이 검증됐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수임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수를 받는 변호사라고 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임금 보수가 정해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오히려 법원이라는 데는 가면 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왜 그럴까? 과연 퇴임 후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일까?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라갈수록 일이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비교를 이제 검찰하고 많이 하는데요. 제일 힘든 사람이 이제 초임 검사, 평검사. 그렇죠. 현장 직접 나가기도 하고 직접 수사를 하고 근데 부장이 되면 이제 일단 결재자로 들어가지 실제 수사를 하고 밤을 새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네. 큰 사건이 아니면. 예. 차장, 검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되면 일단 그 사건 직접 관장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단독판사 판결도 써야 되고요. 부장이 돼도 판결은 안 씁니다만 사건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계속 재판 진행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사람을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일선에서.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건은 더더욱 이제 어려워져 있는 사건들이고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할 텐데 사건이 더 어려워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갖고 네. 지금 이 판결문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잖아요. 네. 이제 주심 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가 2명이 있는. 예. 이렇게 보니까 주심 판사를 보니까 보통 주심 판사라는 개념은 여기서 정확히 알 때 아무튼 부장 판사급이 앉아 계시고 예. 무슨 말씀? 좌우에 이제 네. 배석 판사는 젊은 판사시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장 판사급이 다 판결문 쓰나요? 아니 판결은 그 사건에 주심 주심 판사님이 일단 초고를 잡아서 예. 재판장한테 저희 용어로 납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니죠. 네. 예전 직장 용어로 납품을 하면은 예. 이제 부장이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선고할 거면 사인하고요. 예. 사인해서 이제 통과해서 그걸 선고하고 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자체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품 해가지고 AS를 납품 반품 이렇게 부릅니까? 예. 또 처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석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 끝나면 그날은 한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장이 이제 일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합의부 같은 경우는 선배 판사가 있고 신참 판사가 있는데 수평적 관계에서 합의가 진짜로 이루어집니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 된다고 믿으시는 분이 제 질문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우리나라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도제식으로 움직이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수와 부사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 물론 부사수가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사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누르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누르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나이로 누르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현직 판사로 있다가 행정부로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 후배 판사들이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선배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목소리가 좀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나오대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서기호 의원 시스템이죠. 그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하면 제명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10년 계약직으로 전환시켜버린 게 참 역사적인 사건인데 판사를 원래 헌법에 5만 대다 신분 보장을 시켜놓고 딱 그거 하나 가지고 10년 계약직을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내 근무 평정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고 그 근무 평정이 나중에 내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 밥줄을 끊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세를 포기했다면 모를까. 적어도 이제 아까 우리 판사님의 표현을 빌면 물을 거의 수영장 정도로 먹는 그런 판사님 아니면 어렵다. 한 번에 먹은 거 아니야? 꾸준히 먹어야 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능환 대법관께서 퇴임을 하시고 부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알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로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SNS나 이런 공간에서 보면 좀 반응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훈 판사님 그 김능환 대법관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학문적으로는 실무적 학문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주위에서 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쇼를 하실 분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는 됐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 겁니다.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순수하셔가지고 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살면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편의점 그걸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정도 수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신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를 아마 생각하시지 못하셨던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쓸 때는 많은데 이거 네. 해가지고 그 돈은 안 될 것 같고 아.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아마 더 큰 거는 제 생각엔 주위에서 그분의 어떤 그 학식이라든가 그런 걸 되게 아쉬워하면서 권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법 이론에 상당히 밝으신 분이고요. 예, 실무 쪽에서 교과서로 민법의 교과서로 불리는 민법주의라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필에도 참여하셨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당히 밝으신 분이에요. 예. 아무튼 근데 김능환 전 대법관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편의점 갖고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오히려 이걸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편의점 계약의 그 대부분은 돈을 더 갖다 밀어 넣었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차라리 그러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직 때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를 아셨을 텐데 네. 이제 물러나서 하면 뭐 하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국민참여재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내는 데서는 뭐 법무장관도 언급을 했던데 똑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뭐 전주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고 부산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최소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논리가 막 득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득세까지 했습니까? 예. 큰일 났네요. 법무장관까지 언급할 정도니까. 일단 첫째는 그 사건에서 뭐 어떤 사건인지 뭐 대략 짐작이 가는 사건도 있고 뭐 모르는 사건도 있는데요.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소를 하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소하는 검사는 없을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텐데,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무 평정에. 예. 유죄가 날 것이냐 무죄가 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검사의 어떤 판단이나 능력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검사 잘못이죠. 무죄가 나오게 한 건 1차적으로 검사 잘못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런 장치가 있을까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장치를 법률에 마련해 놨습니다. 어떻게요?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을 뺄 수 있습니다. 그 소위 이제 제척제도도 있고요, 기피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낙검수 사건 재판 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낙검수 들어본 적 있느냐? 네. 혹시 친구 중에 낙검수 아는 사람 있느냐? 그 사람들 다 뺐다 그러더라고요. 배심원에서? 예. 그러고 무죄가 나왔는데 그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냐? 그러면 배심원단을 구성을 할 때 네.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네, 추첨해가지고 뭐 일단 구성을 예. 하는데 네. 거기서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인연관계라든지 뭐가 있으면 다시 또 검사와 변호인이 합의하에 그 예.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 아예 그냥 이유를 달아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 네. 이유 없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다 거쳤거든요. 관상이 안 좋다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범죄형이라고 뺄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안경 썼다는 이유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속마음이겠죠. 근데 하여튼 이유 없이 할 수도 그게 있습니다. 말이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권한과 권리가 있는데 그걸 다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거 사용 다 하고도 무죄를 받았으면 그건 그 사건이 무죄인 거지. 예. 국민참여재판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저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법률의 규정을 모르거나 네. 아니면은 그야말로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하거나 예.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사건인데 판사에 따라서 A 판사는 무죄, B 판사는 유죄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배심원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사회를 바라보는 내지는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가치관이 당연히 반영되는 게 재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신급제도고 한 군데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대법원이든 뭐 상급심이든 이렇게 모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항소심 이상은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규정상 돼 있지 않습니다. 1심에서는 예.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종류나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가치나 자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은 하나지만 네. 법정에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에 있는 진실은 하나가 아닐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쌍방간의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는 진실일 뿐이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건 상급심이 해야 될 몫이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직 판사로서 지금 논리는 이거잖아요. 최소한 정치적인 사건은 배제하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빼자. 근데 정치적인 사건에 그걸 어떻게 구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게 제가 좀 그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면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할 텐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로서. 예. 예. 살림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면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물론 박사학위 가지신 분도 있고 네. 뭐 대학원 나오신 분도 있고 뭐 대학 졸업자도 있고 다 있겠죠. 또 뭐 무슨 뭐 학력으로 나누는 건 그렇습니다. 학력으로도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연령상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직업상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근데 다만 모든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예. 최대치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예. 정신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살림하는 사람도 저 그래 나름 대조에다가 아무리 살림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 못할 정도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구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되겠죠? 네. 판사라는 직업이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한번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판사님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상급심에 올라가서 나의 판결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거 말고 네.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판결을 잘못 내렸구나. 예.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재판을 좀 더 충실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네. 거고요. 어차피 근데 법률적으로 돌이킬 수는 없고 예. 방법이 있다면 저 용서를 구하고 싶. 그 피고인한테. 피고인이든 예, 민사사건 원피고든 간에 그런 마음, 인간적인 뭐 죄송함, 예. 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판결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전적으로 타당한데요. 예. 판사 시절엔 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법에 이렇게 있고 판례가 이렇게 있고 법대로 하면 이렇고 증거 보니까 사실관계 이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앞으로 이 판결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솔직히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민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대한민국 내에 현재 존재한다면 그분 진짜 잘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 들을 때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판사들은 법률 기계다라고 하는 어떤 혹자의 그런 아주 따끔한 그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그걸 부인을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부인할 수 일정 없습니다. 부분은? 네. 그렇죠. 상당한 부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그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국민참여재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서 좀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 시작할 때 태동할 무렵에 네. 각계에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모임이 생겼고, 근데 제가 거기 그 모임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초부터 국민참여재판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법리에 있어서는
물론 뭐 판사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분명히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에선가 나온 얘기였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판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법적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가르는 사건은 한 20% 정도 남짓, 20에서 30% 정도 남짓이라 그러고요. 예.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재판의 상당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만 확정하면 예. 법을 적용하는 법은 뻔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빌린 일이 있냐 없냐. 빌렸으면 줘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돈 빌렸냐 안 빌렸냐 이건 사실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과연 판사들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일반인 뭐 이 사람은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이거는 그 정신으로 맡겨놓은 게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건에서도 일부만 들어있는데 저는 민사사건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오히려 민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한테 이렇게 전부 다 맡겨놓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정확한 사실의 파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었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돈 먹고 재판하는 판사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호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 자기 의뢰인한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면 담당 재판부가 저쪽 변호사하고 더 친분이 있다. 뭐 내지는 뭐 뭔가 오간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국민참여재판은 그걸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판사 재판이면 판사 1명이고요. 합의분 3명인데 1명이나 3명한테는 돈을 먹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배심원이 20명, 30명이면 20, 30명한테 다 돈을 먹이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도 새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판사들이 좀 신뢰도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해서 찬성을 했고 그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참여재판을 오히려 욕할 때가 아니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까지 네. 아주 이제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됐던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판사님이 이제 이 재판을 배당 받아서 이제 심리 들어가는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전 단계에서. 그러면 그 여론 이런 것들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의식이 되죠. 특히 제가 2001년도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했는데요. 네. 저녁 먹고 집에 퇴근에 들어와서 밥해서 먹고 씻고 8시 뉴스 보는데 어디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뭐 경찰은 뭐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건인데 누가 영장을 발부했을까? 근데 실제 보면 그 다음 날 이제 그 사건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듣고 전 들은 상태죠. 예. 선입견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게 또 편한 게 말입니다. 보면 이게 보도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보도하고 다른 게. 그래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언론 비평으로 넘어가네, 얘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신문 방송을 안 본다는 판사님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부러 예. 자기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예. 다 보면서 해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건 다르고 네. 또 더더구나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서 그 피의자들 만나보면 그 피의자들도 유치장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에 대해서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접하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해서 억울한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거하고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이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구슬프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그래도 뭐 이게 사안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속이 되는 네. 피의자하고 그런 것조차도 이제 언급할 기회 없이 들어간 사람하고 그 승복도는 그래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열 판사님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 엄청나게 알려졌던 결정적 계기는 아무래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네네. 이거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병역 문제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예. 거기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을 때 보수 세력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또 많이 보이는 거고 부담 안 느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오로지 법으로. 예.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예, 법에 따른 양심. 네, 그래요? 양심. 예. 근데 그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벌었잖아요.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두 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좀 얼떨떨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왜 저러지? 이런 특별, 거. 예, 뭐 이게 뭐 그렇게 저기 나라 망할 일인가 싶기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이제 뭐 그때 제 기억에 판결을 금요일 날 했었는데 토요일 날 가판에서 본 신문 한 10여 종 넘게 거기 전부 일면톱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선배들 특히 검찰에 계신 분들이 내가 사회면 일면톱 먹었을 때 출세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너는 일면톱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난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반성을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인권적으로나 뭐 이렇게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오류를 범했었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판사님을 뵈면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판사님,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 되어 있는 서기호 전 판사. 예, 여기에 예. 어떤 판사의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표현.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또 예. 엄청난 논란이 빚었잖아요. 예.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건 개인적인 네. 의견 표명일 뿐이다. 예. 그리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까 민사판례 연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액면상으로는 그렇게 변호사님들하고 판사님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고 또 그런 구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견을 표현을 했을 때 근데 그것이 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거는 정말 판사를 무시하는 거지. 근데 이런 점이 있잖아요. 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판사가 네. 사회적인 의견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판사는 성향이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거고. 네. 근데 그 판사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그 선입견이 예.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예.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네.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 4대강 사건 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1심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갔고 예. 항소심에서는 위법하지만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뒤집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른바 사정 판결이 나가서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심 판결했던 분이 우리법연구회 회장했던 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시각대로 보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해야죠. 예. 예. 그럼 이게 적법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이쪽 성향의 사람이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으니까 그 판결은 믿을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도 하셨고 이제 판사복도 벗으셨으니까 앞서서 이제 모두의 친일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를 옥죄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친일 전제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네. 겁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거 사업 아이템이라. 사업 아이템이에요? 저도 좀 껴주시죠. 네. 뭐 영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는가, 또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교육의 문제에 귀착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그럼 교육은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물 중에 31살에 주미공사 대리공사를 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를 설립하시고 네. 구한말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주장하신 그런 예. 분이 근데 그분이 구한말에 예. 근데 그분이 독립협회에도 관여하시고 예. 그리고 뭐 까딱 잘못했으면은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그 분들 중에 33인, 들어갈 예. 수도 있었던. 예. 근데 그분이 친일파하면 딱 이 양반 딱 이렇게 나오는 그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때. 예. 뭐 대리공사가 그렇다 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의식이 있고 진보적이고 그 당시에 벌써 무상교육과 뭐 무상급식을 얘기하셨으니까 정말 진보적이고 좌파스러운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예. 왜 그렇게 됐을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은 역사 의식이 없이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는 본인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권 침탈 그 과정에서는 본인의 호의호식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조선 사람들이 좀 더 덜 피를 흘리고 예. 왕실이 어떻게 덜 피해를 입고 하는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평화적으로 국권을 넘겨주는 게 이게 덜 피해가는 길이다라고 결정적인 오판을 하지 않았나. 아, 예. 예.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식자층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네.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청산이 안 됨으로써 친일파가 계속 득세하고 있음으로써 나 먹고 사는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살려면은 친일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그러니까 뭐 어떤 정파적인 입장도 그렇고 대선 뭐 총선 그걸 떠나서 결국 이게 역사적인 문제에 귀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SNS 공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좌파를 공개할 땐 종북이라고는 딱지를 붙이고 네. 우파를 공개할 땐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네. 필연이 거의 필연에 가까운 겁니까 그러면? 필연이라는 표현까지는 너무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친일 매국 세력.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변호사 개업할 생각이 없고 좀 준비가 좀 더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변호인 활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네, 그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분야가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어느 쪽으로 파고 싶으세요? 돈 안 되는. 그러니까 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대선 때, 예. 그러니까 그 트위터 통해서 선거법 좀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는 지식이지만 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도 좀 드리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뿌듯했었던 기억이고요. 예.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런 형태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률 상담하면은 되게 좀 얽히고 설키고 꼬인 거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인상은 뭐 이런 것도 몰라서 물어보시나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알기는 알지만 좀 자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는데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여튼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했던 그런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네. 복잡한 법률 상담 말고 예. 좀 이렇게 쉽게 그 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지금 통로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전직 부장판사라는 이름 걸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도는 좀 다른 데보다 그래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먹고 살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저 싸게 해서 많이 하면 박리담회로.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빨리 건강을 챙기셔서 사회활동을 네. 하셔야죠. 그게 예. 급선무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셔서 어떤 요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주부님? 나올 때 유부초밥 재료가 눈에 좀 띄었는데요. 예.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유부초밥이 손은 많이 가는데 먹는 사람은 되게 편한 요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든 사람이 보람이 없습니다. 네. 따님이 좋아하는 요리는 어떤 거예요? 부대찌개.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김치찌개. 그걸로 미세요. 아부를 해야죠, 따님한테. 닭을 사야 된다. 저 닭이란다. 저기 뭐야. 햄이랑 뭐. 예, 그거는 베이컨 있는데 이렇게. 저기 특히 라면 사리하고. 라면 사리 예. 꼭 넣어야죠, 그 네. 대신. 예. 알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열 판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그 와중에 판사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